애기들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애기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럴 때는 강산해독제를 먹으면서 지금 사혈자리를 마사지를 해주면 좋아. 그래서 사혈하지 못할 적에는 마사지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아당뇨, 소아아토피, 소아신부전증 어때요? 6번, 8번, 7번을 아침 저녁 10분씩 마사지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간질병으로 그런다. 그러면 이제 간질병이 심장에서 오는 것 같으면 어때요? 5번, 30번 위치를 추가 마사지를 하면 될 거고, 이제 신경선에 피복이 벗겨졌다. 그러면 어때요? 9번, 53번 있는지를 마사지 해주고, 거기다 이제 1번까지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돌려줘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마사지를 해서 근육을 이완시켜주면 그 해독제가 산도가 높은 데까지 도달하면 해독 기능을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이 얘기거든. 그래서 여아는 한 5세, 남아는 7세 될 때까지는 마사지하고 강산 해독제만 써도 이 병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 마사지하는 혈점은 정해져 있죠. 큰 틀에서의 마사지는 그냥 6번, 7번, 8번을 10분씩 마사지를 해주고, 간질병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말을 요즘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소아아토피, 소아당뇨, 소아신부전증, 이거 두렵죠? 이것도 다 피가 썩어서 강산이 원인 물질입니다. 다만 산도가 높은 위치가 다를 뿐이거든요. 이럴 때 강산해독제 쓰면서 6번, 7번, 8번 하고, 여기에 이제 간질병이 있는데 심장에서 오는 것 같으면 5번, 30번을 위주로 마사지를 추가하고, 신경선에 피복이 문제가 있다 싶으면 9번, 53번, 1번, 뇌에서 온다 해도 9번, 53번, 1번. 그러면서 강산해독제를 성인의 한 50%. 그래, 강산해독제는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당신은 강산해독제를 100알씩 하루 3번 먹으셔 했는데 깜빡 잊어먹고 500알씩 하루 3번 먹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 그러면 답변 뭐라고 해요? 돈 손해봤다 그러잖아요. 이게 변비 외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해독만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또 변비 올 때 대처하는 방법들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제 이 논리를 잘 이해하면은 이런 소아 간질병이나 뇌 수막염이나 염증이나 이게 실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난치병 아닙니다. 이게 저도 늘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싸우기 싫어서, 예를 들어서 100명을 치료하면 내가 신천생리학은 95명이 치료가 가능하고 현대는 내가 5%다. 이 정도로 내가 비유 들어줘요. 100은 안 돼도 현대의학보다는 수십 배 뛰어납니다. 신천생리학이. 그게 왜냐?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현대의학은 내가 백서장에서 모래알 성분 분석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160만 종류나 되는 그 미생물, 세균이나 바이러스 종류를 하나하나 실제를 파들여서 백신을 만드는 거하고, 어떠한 종류라도 제가 그러잖아요. 개와 고양이는 항생제를 인간보다 덜 먹었죠. 그놈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인간만큼 그렇게 죽더냐 내가 반문하잖아요. 그래서 그 항체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거는 2번, 3번을 사혈해 주는 것만 가지고도 항체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이미 항체가 생긴 건 8번을 빼서 혈액이 맑아짐으로써 피 속에, 혈액 속에 산소 포화도를 높여주는 거 가지고도 항체가 힘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고, 그렇게 생긴 항체도 혈관이 열리는 데까지만 환부해 갈 수 있다. 이게 2차 방어다. 1차 방어는 가래가 흡착하는 거다.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흡착을 해서 위로 넘기는 거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때요? 위로 들어가면 죽고 기도로 들어가야, 기관지로 들어가야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리지 전체를 꿰뚫어 보면 이런 것이 그렇게 두려운 건 아니다. 근데 현대의학은 제가 엎질러진 물이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항생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를 너무나 많이 먹어서 항체의 다양성이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백신을 저는 맞는 게 좋은데 만드는 과정에서 산이 배출되니까 그 산을 해독해줘라 이리고, 또 치료 과정에서 많은 혈액 속의 지방단백질이 응고돼서 그 혈전 어혈이 많이 생기니까 그걸 불려서 빼내는 방법밖에 엎지르는 물이다. 그러면 평소에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를 많이 안 먹은 사람은 어때요? 미리 사혈해주면 지금 젊은 층같이 그냥 감기처럼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스스로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들을 다 방어할 수 있는 깨우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류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치료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내 몸이 기능이 떨어지고 망가진 건 그대로 놔두고 몸이 못하는 걸 자꾸 약만 가지고 수술만 가지고 백신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해법이 요연하다 그 얘기거든요. 안녕하세요. 벌써 또 한 주가 됐네요. 오늘 강의 주제는 무지
외반증이네요. 그 먼저 질문자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무지 외반증에 대해서 현대화하게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심천 생리학 시각으로 이걸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찾아내는 건가, 이렇게 순서대로 시작할게요. 나이는 60대 여성입니다. 무지 외반증이 있는데 가끔씩 통증이 있어요. 사혈을 하면 뼈가 나와 있는 부분이 제자리로 들어가나요? 하는 게 질문의 핵심 내용이네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학 이 내용은 이제 컴퓨터에서 여러분들도 그냥 무지 외반증하고 일반적으로 치면은 누구나 다 쉽게 접할 수 있는 현대의학의 내용입니다. 무지 외반증은 엄지 발가락 제2 중격 발가락 관절을 기준으로 엄지 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과도하게 휘고 엄지 발가락과 관절을 이루는 중족골을 반대로 안쪽으로 치우치는 변형이다. 이 변형은 바로 수평면에서 변형을 의미하는 용어이지만 실제로는 발가락이 발등 쪽으로 휘거나 회전, 엄지발가락 축을 중심으로 내측으로 회전, 회내하는 변형을 동반한 3차원적인 변형이다. 원인, 무지 외반증의 원인으로는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선천적인 요인, 내재적인 원인으로는 원이 중족 관절면 각이 과다한 경우, 평발과 넓적한 발, 원발성 중족골 내전증, 과도하게 유연한 발등을 들 수 있으며, 후천적인 요인, 외체적인 원인으로는 신발포가 좁은 신발 또는 하이힐 등의 굽이 높은 신발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유전적인 요인으로 목의 유전이 확률이 높으며 류마티스 관절염의 합병증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다. 증상, 가장 흔한 증상은 제1 중족 발가락 관절 안쪽의 돌출 부위, 건망 이후 통증이다. 이 부위가 신발의 자극을 받아 두꺼워지고 염증이 생겨 통증이 발생한다. 2차적으로는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발바닥 쪽에 굳은 살이 생기고 통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심한 경우는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 발가락을 겹쳐지면서 굳은 살 및 압박성 피부 궤양이 발생하기도 하며 관절이 탈구되기도 한다. 새끼발가락 쪽에도 관절이 돌출되는 변형이 생기기도 한다. 이건 어때요? 현대 이제 눈으로 보는 결과를 지금 현대학에서 이렇게 여러 사례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 놓은 거죠. 외형상 보면 이게 분명히 이제 맞아요. 저도 외형적으로 이렇게 진단하고 이렇게 보는 거 거의 뭐 97% 정도는 정확하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심천생리학은 이렇게 풀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성질의 세계, 즉 생리이치와 화학 반응이 원인 제공을 한 결과물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통계학적으로 낸 게 바로 현대의학이다. 그럼 심천생리학은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생리이치와 화학 반응의 이치 원인에서부터 진단을 풀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먼저 무지 외반증에 대해서 변형이 된 것도 돌아올 수 있나요? 이제 이 질문에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래요. 약간 변형이 된 건 돌아옵니다. 근데 완전히 기형적으로 고착화된 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바로 시작할 때 우리 방법으로 하면 더 이상 진행도 안 되고 약간 변형된 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뼈 그 관절 사이가 약간 굵어지거든요. 특히 이제 그 류마티스 환자 있는 사람들이 뼈가 이렇게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기형적으로 이렇게 커지는 게 초기에 조금 부을 때 바로 하면 원상으로 돌아와요. 근데 이미 그 물렁뼈 부분이 어떻게 보면 콜라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화석화돼 버리면 그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 그 이전에 이제 빨리 숨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진단할 거냐 하는 걸 우리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키워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제가 오늘 강의하는 거는 뭐 30분에서 한 50분 이제 이쪽을 기준 잡아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걸 풀어내려고 하면 상세하게 풀려고 하면 몇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 짧은 시간은 이제 요점 정리를 하려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 건데, 이제 상식으로 이렇게 풀으면 돼요. 만약에 발가락이 틀어지려고 하면은 발가락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 디스크가 마모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마모가 이렇게 마모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그 디스크 사이에 골수가 형성이 안 돼야 돼요. 그럼 골수가 형성이 잘 되면 물렁뼈가 달 수가 없고 디스크가 마모될 수가 없고, 마모되지 않으면 발가락은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생리이치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골수가 왜 안 만들어졌을까? 왜? 원인이 있겠죠. 안 만들어진 건 결과고. 그러니까 이걸 따지면은 맨 먼저 발가락에 있는 디스크가 왜 마모가 이루어졌을까? 골수가 형성되지 않아서. 그럼 골수가 형성이 왜 안 됐을까? 영양 공급이 안 돼서. 영양 공급은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혈관이 막혀서. 혈관은 왜 막혔을까? 혈전 어혈 때문에. 어혈은 왜 생겼을까? 심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이게 이제 생리이치의 연결고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심장과 간 기능이 건강해서 피가 맑고 어혈의 양이 적으면, 예를 들어서 신발 좁은 걸 신어서 발가락에 이렇게 압박을 했다가도 아마 신발을 잠잘 때 신고 자는 사람은 없겠죠. 신발을 벗으면 당장 피가 돌아야 돼요. 꼭 쥐었을 적에는 피가 돌지 못하지만 이 압박을 풀었을 적에는 피가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혈전, 고지혈증이 있거나 어혈이 많으면 이걸 좁혔을 때 혈관이 좁아진 데 가서 어혈이 자꾸 보태져요. 이 어혈이 없었다고 하면 압박을 풀으면 피가 그냥 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미 발가락이 틀어질 정도로 아마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이렇게 변형이 일어날 이렇게 정도가 됐다고 하면은 피가 못 들었다는 반증이죠. 그러면 피가 많고 혈전, 어혈이 없었더라고 하면 압박을 꼭 하다가도 저녁에 잠잘 때나 신발을 벗어버리면 피가 돌아야 되는데 이 못 돈 시간이 지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혈관이 처음 막혔을 때는 약산, 시간이 지나면 중산, 또 시간이 더 지나면 강산, 그러면 산의 이 강도에 따라서 응고물질이 달라지고 화학 반응 물질이 달라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풀어 들어가면 돼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어혈이 생기면 조금씩은 누구나 다 생기거든요. 제가 말초보실관을 100으로 볼 때 자신의 나이 %만큼 어혈이 생기고 %만큼 어때요? 말초모세혈관이 막히고 전체 말초모세혈관의 90% 이상을 막아버리면 심장이 피를 당겨도 안 딸려오고 품어도 안 빠져나가면 심장이 멎어서 사망한다. 이 얘기를 늘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누구나 어혈은 생기는데 그 어혈이 인체 골고루 분산되어 있으면 특정한 질병은 안 만들어내요. 근데 특정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모이면 거기서부터 순환기 계통의 질병이 발병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단순 어혈성으로 초기 증세에 신장과 간 기능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다른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합병증이 없는 상태에서 무지 외발증이 출발했다. 이러면 26번, 27번을 빼주는 행위 하나만 가지고도 치료가 가능하고 예방도 가능할 겁니다. 근데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면 어때요? 밤이고 낮이고 어혈이 만들어지는 속도는 계속 빨라지죠. 이렇게 만들어진 어혈들은 이미 혈관이 막힌 데다가 자꾸 이렇게 보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피는 자꾸 더 못 돌겠죠. 그럼 피가 못 도는 시간이 길어지면 마치 고인물이 오래되면 부패하듯이, 그러니까 우리 혈관을 내가 하수도 구멍이다 연상이라고 하잖아요. 하수도 구멍이 음식물 찌꺼기가 없으면 절대 막히잖아요. 음식물 찌꺼기가 턱 막아버리면 물이 못 내려가겠죠. 그러면 그 못 내려가고 고여있는 물은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면 부패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부패도가 높아지는 걸 산의 강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혈관이 막힌 시간이 오래돼서 혈질이 강산성화되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중산에서는 혈액속의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어혈이 만들어지는 속도를 가속화시키지만 피가 못 돈 시간이 아주 오래돼 버리면 피가 썩었다. 혈질이 강산성화되면은 주변 조직을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약산은 혈액 속에 산의 강도가 약산일 때는 혈액 속에 산소 부족을 유발시키고 중산일 때는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키고 강산은 지방 단백질은 녹이고 철분 석회질 칼슘은 응고시킨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산은 녹이는 기능과 응고시키는 기능 두 가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발가락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강산의 산화작용이 발가락에 있는 그 디스크 사이에 있는 그 골두 부분, 좀 두꺼운 부분에 뼈를 녹여버리면 소나무로 말하면 송진처럼 골수가 새어나와서 소나무 송진 굳듯이 굳어버리면은 그게 손으로 만져봐도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류마티스 관절 환자들한테 나타나거든요. 이제 이런 정도까지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미 이 사람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지 오래됐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 돼요. 근데 또 이거 있는 사람이 여기 증세에 보면은 발바닥에 굳은 살이 생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굳은 살은 뭘까요? 신천 생리학을 기준하면은 굳은 살은 수면세포의 누적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수면세포는 왜 생기느냐? 혈전, 어혈이 혈관을 막으면 피가 못 도는 순간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 중단됩니다. 그럼 산소가 중단되면 어떨까요? 일단 세포는 수면세포가 돼요. 근데 혈관이 그 시간이 오래 가면 어때요? 결국은 죽어버리겠죠. 그러면 혈관 자체도 소멸돼 버려요. 이것이 혈관 내에서 좀 굵은 혈관 내에서 산과 오랫동안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은 섬유질화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혈하다 보면 어떤 때 사혈을 해가지고 부항기도 이렇게 쭉 당기니까 실처럼 하얀 끈 것처럼 때로는 이만 시각에도 딸려 나오거든요. 이건 이제 굵은 관상동맥 끝에 있는 말초보시혈관이 다 막혀버리면 굵은 혈관도 앞에서 피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정체되면 그가 산도가 높아놓으면 그 높아진 산의 산화작용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지방 단백질이 콜라겐처럼 이렇게 섬유질을 딱하게 굳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면 사혈하다 보면 하얗게 실처럼 이렇게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강산의 산화작용이 뼈를 녹이고 거기서 골수가 새어나와서 굳었다. 송진처럼 굳었다. 그래서 뼈가 변형이 일어났다. 그러면 처음서부터 그 부분이 강산이었을까요? 약산, 중산, 강산 올라갔을까요? 약산, 중산, 강산으로 올라겠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어디까지는 돌아오고 어디까지는 돌아오지 않느냐 하면은 뼈가 콜라겐처럼 물론뼈로 막 시작해서 약간 도드라지고 손으로 만져봐도 딱딱할 정도까지는 원상회복으로 돌아와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보기보다 아주 복원 능력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 콜라겐처럼 딱딱한 부분이 뼈처럼 돌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철분 석회질 화석화가 딱 굳어져 본 건 되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혈을 해주면 더 이상 악화되지 못하게 하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가락이 한쪽으로 들어가도 겹치기 시작한다. 이때 바로 사혈만 해도 막을 수가 있고 또 이제 발바닥에 굳은 살까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혈관이 막힌 부분이 양이 더 많다 그러잖아요. 제 강의 들어보면 뒤꿈치에 굳은 살이 이렇게 두꺼운 사람도 6번과 10번을 빼주면 굳은 살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세포의 수명은 어때요? 약 45일에서 80일을 산다 그러잖아요. 그게 정상이라면 우리 인체는 80일 이내 세포만 살아 있어야 돼요. 제가 책에 보면 우리 한 국가를 한 몸으로 보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포 한 마리 한 마리로 볼 때 국민 전체로 보면 100살 넘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우리 인체 세포도 120조 마리나 되는 세포들이 정상이라면 약 8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쭉저쭉 사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면세포가 되면 기절상태죠. 산소 공급이 차단되니 혈관이 막혀서 산소가 차단되면 1차적으로 기절하거든요. 근데 이 기절해 있던 세포들은 언제든지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면 다시 정상적 활동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 세포를 제가 잠자는 세포, 수면 세포다 이렇게 진단을 하거든요. 근데 뒤꿈치 굳은 살이 6번, 10번을 사혈해주면 없어져 버려요. 그럼 없어지면 이게 왜 없어지느냐 하면은 제가 세포를 설명할 때 사실은 이 내용 가지고 불과 한 3, 4년 전에 일본에서 노벨 생리학상 받은 내용이거든요. 제가 30년 전에 책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인체 체세포는 약 45일에서 80일을 살면
80일을 달고 이제 수명을 다하면 사람이 자식 놓듯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건강한 자식 세포를 남겨놓고 부모 세포는 녹아서 일부는 영양분으로 재활용되고 일부는 모공을 통해서 나와서 인체 피부에 보습 효과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수명에 다한 세포는 녹아 없어지면 흔적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비유법을 떨어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고산지대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 영양분이 척박하죠.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나무들이 이렇게 껍질이 두꺼워요. 소나무들도 보면 껍질이 이렇게 겉껍질이 이렇게 두꺼워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고정이냐? 이거 노화란 말이에요. 우리가 외양상 보면 이제 고목이 졌다 노화인데 고정이냐? 고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나무를 캐다가 거름기도 많고 숲기도 적당하고 배수가 잘 되는 데다 심어놓으면 그 껍질 싹 벗고 일반 나무처럼 다시 쭉 커 올라갑니다. 우리가 세포의 분열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는 일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나무도 수관이 막혀서 영양 공급이 안 돼. 수관이 막힌 걸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고 우리 인체도 혈전, 어혈이 혈관을 막힌 걸 내 몸 스스로는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가락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세포들이 우리가 체세포를 국민 한 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원래는 100개가 정상인데 70%가 막혀서 지금 30%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30%가 고정일 거냐? 그 막힌 혈관을 뚫어서 피를 돌게 해주면 30%의 세포들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다시 100으로 가는 기능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제 논리는 인체 모든 기관이 살아있는 세포는 그러니까 우리 인체 세포를 포괄적으로는 세포지만 그 세포의 종류는 숲의 나무 종류만큼 다양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모든 세포는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만 이루어지면 세포 분열은 다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혈관이 막힌 걸 그대로 놨어요. 여러분도 생각해도 혈관이 막혔는데 피가 돌까요? 피가 못 돌면 영양 공급, 산소 공급 안 이루어지면 세포 분열 안 일어납니다. 이게 막힌 혈관을 그대로 두고 약만 가지고 치료하려고 하니까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통증은 왜 발생하느냐? 피가 못 돌면 어때요? 산소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면 세포들이 영양분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는데 산소 부족이 온도를 떨어뜨립니다. 온도를 떨어뜨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혈액 속의 질소가스가 온도가 차운 곳에 와서 그 기체가 액체화돼서 산도를 자꾸 가스를 높여요. 악이 악을 끊임없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강산의 산화작용이 주변 조직을 이제 녹일 정도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걷기도 힘들고 염증이 생기겠죠. 그럼 염증이 생기면 현대의학은 어떻게 할까요? 항생제, 아까 안 되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그것도 안 되면 진통제, 이거죠. 그럼 이러한 약들이 과연 그 발가락 쪽에 말초보혈관을 막고 있는 그 혈전이 소멸돼서 피길이 열려서 피의 유속이 빨라질 거냐? 가능성 없죠. 다만 진통제를 맞아서 마취가 되면 당장 통증은 못 느끼지만 그 병은 계속 진행이 될 거고 염증이 있을 때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써버리면 우선은 멈추겠죠. 그렇지만 그런 양리 기능이 과연 발가락 쪽에 있는 말초보혈관이 뚫릴 거냐? 이게 문제죠. 저는 가능성 제로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런 병이 발견하면 오직 답답하면 제가 30년 전에 책에다가 한번 진단을 받으면 병의 원인은 그대로 두고 결과에 대해서만 변화가 일어나는 약성 어때요? 통증이 올 때 진통제를 쓴다고 하는 거는 결과 치료의 원인 치료예요. 원인 치료는 산도가 높아진 직접 원인은 피가 못 돈 시간이 오래됐다. 그럼 피가 왜 못 돌았냐? 혈관이 막혀서. 혈관은 왜 막혔느냐? 혈전, 어혈 때문에. 어혈은 왜 생겼느냐?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그러면 이미 막은 건 녹여서 빼내고 다시 안 막히게 하려고 하면 혈관을 빼서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새로 못 막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증세가 가벼운 사람은 26번, 27분만 빼도 치료가 될 거고, 증세가 조금 더 이제 굳은 살이 있는 거는 6번, 10번을 추가해야 없어지겠죠. 그러고도 안 되면 31번까지 빼준다고 하면 발바닥이 앞부분이든 뒷부분이든 굳은 살은 무조건 없어집니다. 그럼 이것만 없어질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발가락이 무좀 있는 사람은 무좀 없어질 거고, 발톱 무좀 있는 사람 발톱 무좀도 없어질 거고, 발에 땀 많이 있는 사람은 땀도 없어질 거고, 염증이 생겨서 자꾸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은 염증도 치료가 될 것이 동시에 돼요. 근데 이거를 10년이고 20년이고 좀 이렇게 좋은 효능을 지속시키고 싶다. 그럼 어떡하느냐?
그거 뚫어놓은 혈관이 다시 안 막히게 해주면 돼요. 혈관은 왜 막혔어요? 혈전 오염 때문에. 혈전은 왜 만들어졌어요?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그러면 8번을 빼서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서 새로운 혈전, 어혈을 형성이 못 되게 막아주면 한 번 뚫어준 뒤가 적어도 10년, 20년은 유지가 돼서 쉽게 재발을 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 관절이 있는 사람도 이런 증세가 올 수 있다. 한번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류마티스 관절 진단받은 사람이 완치된 사례가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저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지구상의 완치자는 단 한 명도 없다. 단언내립니다. 왜냐? 류마티스 관절은 왜 생기느냐고 하면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어혈이 형성이 되면 손끝, 발끝이 심장에서 피의 흐름의 장애를 가장 많이 받는 곳입니다. 여기를 막아버리면 피의 유속이 느려지고 산소 부족이 온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서 형성되는 그 질소가스의 기체가 그 자리에 와서 액체화되면서 뼈 마디마디마다 류마티스 관절이 형성이 돼요. 그럼 류마티스 관절을 치료하려고 하면은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현대의학은 신장 기능 망가지면 투석해라. 간 기능 망가지면 절제해라. 이런 학문 가지고 완치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어때요? 현대의학이 이대로 간다고 하면 앞으로 천년이 가도 신천의학의 치료 효능을 앞서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제가 호언장담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강사 교육을 마치고 그 회원이 강사 교육을 마치고 아들하고 딸하고 데리고 왔어요. 아들하고 딸하고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아들은 고등학생이고 딸내미는 대학을 다녀요. 근데 이 젊은 층들은 신천 생리학을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 의사들이 그게 전문적인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을 사회에서 고친다 이걸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자기 딸들을, 자식들을 이렇게 이해시켰다고 그래요. 이게 아마 제 이미지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선생님 수염도 믿지 말고 나도 믿지 말고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자연의 법칙, 생리이치, 수학으로 말하면 구구법을 얘기해서 구구법을, 자연의 법칙을 믿지 사람을 왜 믿냐.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딸내미하고 아들내미하고 이해시켰는데 딸내미는 대학교 다니는데 그래도 유튜브를 자꾸 보고 아들내미는 유튜브를 안 보니까 어때요? 이해력이 부족하겠죠. 그런데 이 아빠가 아주 신이 나서 한참을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오랫동안 들어줬거든요. 근데 주 내용이 뭐냐. 자기도 배울 때나 변비통이나 이런 근육통은 사회를 쉽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정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사회한다고 어떻게 낫느냐. 자기가 이걸 배우기 전에는 도저히 나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배워보니까 충분히 나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라. 근데 딸내미가 대학에 다니면 어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이제 초조하고 이런 기색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5번 30번을 빼주면 치료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5번 30번을 실제 빼보니까 그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심지어 폐쇄공포증이 있는 사람들도 그게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이론과 실체가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 딸내미도 유튜브를 보고 오히려 아빠보다도 더 심취해 있다고 그래요. 그 유튜브를 보니까 공부가 안 되고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친구 상기 어려우면 17번을 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회를 하는데 어혈이 처음부터 잘 나올 리가 없죠. 잘 안 나오니까 청거치기, 어혈을 잘 나오게 하는 거를 하나씩 하루 2번 먹는 거를 갖다 2개씩 4번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를 해보니까 17번에서 한 번 뺐는데 딸내미는 500g이 나왔고 아빠는 300g이 나왔대요. 근데 딸내미가 한 번 딱 빼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와서 하는 얘기가 아빠 5번 뺄 적이 너무 답답한 게 없어지고 불안하고 초조한 게 없어져서 너무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그 효능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17번을 빼보니까 수학을 풀어보면 문제가 그렇게 잘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딸내미가 오면 유튜브를 보고 어디를 뺄 거를 정해온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내미는 불신을 했는데 요즘 백신 맞으려고 하는데 제가 강산해독제 먹으면 부작용 없다고. 근데 안 먹으려고 하는 걸 반 강제로 먹여놓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뭔가 카톡인가 뭔가 나는 그걸 핸드폰을 사용할지 모르니까 몰라요. 그걸 하다 보고 맞은 친구들은 다 야 이런 변화들이 있는데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오늘 사무실 들어오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5명이 강산해독제를 먹고 백신을 맞았는데 모두가.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백신을 만드는 과정을 봤을까요? 1%도 가능성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가만히 보면 너무 앞서가면은 공격당할까봐 조금씩 보면 조금씩 언급하면서 앞으로 뭔 일이 계속 일어날지라고 예측을 하면서 해결책을 계속 제시를 해줘요. 제 입장에서 보면 속이 답답하죠. 이게 지금 코로나 이거 어때요? 지금 델타가 나와갖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방법으로 해결책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만 해도 처음 출발해서 8가지가 새로운 변종이 남았는데 앞으로 새로운 종류가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지금 같은 방법으로 따라잡느냐? 못 따라잡습니다. 그러면 지금같이 계속 규제할 건가요? 못하죠. 그럼 제 이론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한번 통계의학을 믿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나온 눈에 보는 결과. 선진국일수록 의학이 발달한 국민일수록 코로나 감염률이 높고 사망률이 높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후진국일수록 사망률이 낮고 항체 생기는 비중이 높아요. 백신을 안 맞아도. 제가 어느 나라 이렇게 지명을 하면 그렇지만 아마 인도는 지명을 해도 될 거예요. 인도를 보면 일부 이렇게 한 지역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았는데도 70% 이상 항체가 생겼다고 그래요. 이런 원리를 제가 그러잖아요. 지구상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체에 질병을 일으킨다고 해서 모두가 다 죽일 수 있느냐,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만 끊임없이 진화 발전으로 돌연변이가 만들어지겠느냐, 그놈을 잡아먹는 항체도 더불어서 같이 진화 발전하겠느냐.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진화 발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감기 치료 환자들을 수없이 많이 해봤는데 한 번도 완치 안 된 사례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제가 감기 바이러스의 종류를 알고 치료했겠느냐 묻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면 면역 기능이라고 하는 게 항체만 면역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1차 방어는 가래가 하는데 오히려 그 비중이 오히려 더 항체 방어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 가래의 농도를 묽게 해줘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접착률을 높게 해주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흡착이 되고 델타는 흡착이 되지 가래가 흡착을 해서 위로 넘기는 일을 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가래 농도가 묽으면 바이러스의 종류에 관계없이 다 흡착을 해서 위로 넘길 거냐? 이건 상식이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적이나 신비,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인 상식, 수학으로 말하면 구구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백신은 지금 현재 안 맞을 수는 없으니까 맞을 때 여러분들이 부작용을 줄이려고 하면은 강산해독제를 쓰고 또 이미 맞으면 형성된 건 뭐예요? 혈전 어혈이죠.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이 응고된 거죠. 그건 불려서 녹여서 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좀 두려움을 버리려고 하면은 앞으로 가면 이제 풀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규제를 해도 한계점이 있거든요. 굶어 죽을래, 병들어 죽을래 하면은 어때요? 답답하면 차라리 병들어 죽겠다고 하잖아요. 이건 인간의, 사람의 본심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현대의학만 탁 매달려서 오고 가도 길이 없이 막막하게 볼 거냐.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웬만한 가정에 부항기 하나씩 다 있잖아요. 이럴 때 32번, 4번, 18번 요것만 그냥 기준적으로 온 국민을 빼게 해줘도 중상으로 악화되는 환자 적어도 70% 이상은 그렇게 악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서 30%만 감당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걸 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딱 사장을 시키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고 치료받으면 이제 감염에 치료받으면 엄청나게 생기는 건 혈전 어혈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감염되고 치료받은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옆에서 봐도 정신이 조금 정상이 아니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IQ가 한 15 정도 평균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왜 IQ가 떨어졌을까요? 뇌기능이 떨어져서. 뇌기능 왜 떨어졌을까요? 뇌혈관이 막혀서.
혈관은 왜 막혔을까요? 혈액속에 지방단백질이 응고돼서 그 응고시키는 원인 물질이 뭘까요?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형성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또 사람은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일단 치료는 해야 되고, 그러면은 신천생리학을 받아들이면 해결책이 어때요? 이미 쌓인 건 녹여서 빼주는 쪽으로 찾고, 이제 앞으로 이걸 대중으로 풀어줄 적에는 감염이 되고도 요즘 젊은 애들처럼 감염이 됐는지 어쩌는지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이제 그냥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내가 황당한 얘기냐? 황당한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걸, 개와 고양이와 우리 인체가 크게 다를까요? 생리 치료는 동일합니다. 개나 고양이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돼가지고 다 죽더냐, 그 얘기예요. 인간보다는 월등하게 피해를 겪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면역 기능이, 항체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우리 인간처럼 항생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를 많이 먹어서 항체의 다양성도 있고 혈액이 응고되는 것도 월등히 적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래의 농도가 뻑뻑해져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렇게 흡착력, 먼지의 흡착력이 떨어진 건 가래 농도가 뻑뻑해진 원인은 온도 저하다. 온도 저하는 산소 부족이 원인이고, 산소 부족은 혈관이 막혀서, 왜냐? 혈액을 통해서 산소가 공급되니까. 그래서 막힌 혈관을 뚫어져서 산소 공급이 이러면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면 가래의 농도도 묽어지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종류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도 다 흡착을 해서 청소하듯이 끊임없이 기관지에서 가래가 흡착을 시켜서 위로 넘기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학은 이 50%를 빼먹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눈으로 보이는 바이러스 종류만 찾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 앞부분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가정에서, 요즘 지금 TV 때 지금 델타 때문에 외출 삼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이때 좀 빼주고, 저도 지금 사혈합니다. 요즘에는 지금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5번, 32번, 4번, 18번 지금 풍치열까지 하거든요. 이렇게 분분할 때 사혈자국 좀 있죠. 이거 처음 할 때는 자국이 좀 커도 시간이 이렇게 몇 번, 3번, 4번 자꾸 반복하면 자국이 크게 안 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탁 빼주고 나면은 얻어지는 게 뭐가 있느냐. 만약에 32번, 4번, 18번을 빼줬다. 얻어지는 게 뭐냐. 웬만한 환경에서는 감기 자체가 안 걸린다. 두 번째, 잇몸이 엄청 튼튼해져서 풍치도 예방할 수 있다. 39번까지 저처럼 빼준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 다음에 늙어서 주름이 적게 생긴다. 목 주름도 예방할 수 있다. 웬만큼 목을 혹사시켜도 성대 결절이 쉽게 안 온다. 성대 결절이 있는 사람, 편도선염이 있는 사람도 이 사혈하는 행위 하나만 가지고 목적은 감기 예방으로 사혈을 했지만 실제는 편도선염도 치료되고 코골이도 줄어들 거고, 가만히 관찰해 보면 목에서 땀이나, 그랬더니 자신의 목을 이렇게 관찰해서 땀이나 기름기가 없으면 건강한 거예요. 따뜻하고. 근데 피가 못 돌면, 이 목을 만져보면 개기름이 끼거나 땀이 끄급하면 그게 그쪽이 혈관이 막혔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빼주면 천식 있는 사람 천식까지 없어져요. 내가 단 여기서 이제 주의점을 주는 거는, 응급사열까지는 별 무리 없이 아무나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양을 응급사열 어떻게 해요? 유튜브에 나오면. 한 번 뺄 때 300g씩 해서 한 5회, 6회 정도는 빼도 무방하다. 일주일 간격으로. 그러면 한 번 뺄 때 300g씩 5회, 6회를 빼면 양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미 빈혈이 있는 사람은 철분 보충을 위해서 철거식만 먹고 해도 된다. 그래서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면 이 뺀 걸 어혈이 나올 만큼 피길이 열렸고 피가 도는 만큼 어때요? 기능은 좋아지겠죠. 그 좋아진 게 10년이고 20년이고 유지가 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8번을 빼서 재발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 요즘에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좀 직설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신천생리학은 현대학으로 도저히 완치가 불가능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연구한 방법입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를 하다가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면 모든 증세가 다 악화됩니다. 근데 사람마다 조혈 기능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를 하다가 헤모글로빈 수치가 10 밑으로 떨어졌다. 당장 멈춰야 됩니다. 심하게인 경우 헤모글로빈 수치가 4, 5까지 떨어진 사람도 종종 있거든, 실수해서요. 근데 이러면 다시 정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다 있어요. 근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예를 들어서 10까지 떨어졌을 적에는
철분 영양분 보충해주면 금방 12.5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10에서 7까지 떨어졌다. 강산해독제 쓰지 않고는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7에서 4, 5까지 떨어졌다. 이거는 기존에 들어가는 비용 2배, 3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철분이 부족할 때 오는 부작용, 유튜브에 보면 몰아빼기에 보면 설명 나와 있잖아요. 철분이 부족할 때, 염분이 부족할 때, 영양분이 부족할 때 어떤 부작용이 온다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회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들이 사회해서 좋아지면 나도 하면 좋아지겠지. 이렇게는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도 우리 인체 질병이 왜 오고 이렇게 하면 왜 치료가 되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면 어떤 부작용이 오는가 정도는 알고 사회를 하면은 후회 없고 시행착오 하지 않고 정도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당연히 배우고 또 보사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 거기에 필요가는 비용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울 때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236, 236, 238, 238 이렇게 빼는 방법도 이제 응급사회라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 자기가 선택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고 하면 가능하면 좀 유튜브도 많이 보고 한 가족에 한 명 정도는 배움원에 가서 정식으로 배워서 후회 없이 하는 거예요. 신천생리학은 절대 과장 없습니다. 기존의 고정관념을 버리면 새롭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진다고 하면 현대의학은 응급처치를 하고 신천생리학은 근본치료를, 예방치료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처럼 코로나가 이렇게 두려운 전제는 아니다 하는 말 여러분들이 색안경을 끼지 말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도 시간이 다 됐다고 하네요. 여러분 다음 주에 봐요.